세계 백신 접종일이 이스라엘이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고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오늘 초중고부터 대학교까지 모두 개학했고 거리는 코로나 이전 모습으로 되돌아갑니다. 등 돌린 20대 남성들의 표심을 되돌리기 위해 민주당에서 군 가산점제와 여성 군사훈련 의무화 주장이 나와 논란입니다. 집중 분석합니다. 화장실 비데에서 시작된 불이 방향제에 옮겨 붙으며 폭발했습니다. 최근 5년간 비데에서 발생한 화재가 37건에 달합니다. 비데 화재의 원인을 취재했습니다. 미국에서 주행 중이던 테슬라 차량이 나무와 충돌해 탑승자 2명이 숨졌습니다. 사망자들은 조수석과 뒷좌석에서 발견됐습니다. 운전석엔 아무도 없었는데 반자율주행 모드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코로나 시대의 무인 판매기나 드라이브스루 같은 비대면 주문 시스템이 늘어나며 장애인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두고 현장 카메라에서 동행 취재했습니다.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일상의 회복, 아직 꿈 같은 일이 제 뒤로 보이는 이스라엘에서는 현실이 됐습니다. 이 마스크를 벗은 사람들의 표정이 참 여유롭죠. 이 세계에서 백신 접종이 가장 빠른 나라 이스라엘이 마스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며 어제부터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전 세계 신규 확진자는 520만 명, 역대 최고 증가폭이었지만 이스라엘이나 미국 등 백신 선진국들은 빠르게 일상을 되찾고 있습니다. 전 세계 백신 양극화 속에서 우리나라는 어느 쪽에 서 있나 생각해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오늘을 황아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자녀 3명을 키우는 유진상 씨. 오늘로써 1년간의 긴 방학이 끝난 기분입니다. 첫째가 중3, 그리고 6학년, 초등학교 4학년 이렇게 3명이 있습니다. 어제부터 이제 학교를 가는데 아이들은 좋아하는 면도 있지만 또 반대로 이제 방학이 끝난 기분이다. 1년 동안 집에서 선생님 역할까지 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집에서 계속 돌보다 보면 저만이 아니라 특히 엄마로서 아내가 많이 힘들어했었는데 이제 부담도 덜고 또 아이들을 제대로 공부하는 것 같아서 훨씬 좋습니다. 이스라엘은 어제부터 휴교령을 끝내고 전학년 주 6일 수업과 방과후 수업을 재개했습니다. This morning it feels really great to bring our children back to school. The system is full. All the grades are there. 해변은 물론 거리에서도 마스크 없이 활보하는 시민들의 얼굴이 행복해 보입니다. מי שרוצה שיעשה מה שהוא מבין. מי שרוצה שילך בלי מסכה. מי שרוצה 아직은 실내에서 마스크를 써야 하지만 이스라엘이 이 정도로 일상생활을 되찾을 수 있었던 건 백신 덕분입니다. 접종률은 이미 61%를 넘어 사실상 집단 면역 수준입니다. 1월 한때 10,000명을 넘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0명대 안팎으로 떨어졌습니다. 꼭 껴안은 채 떨어지지 않고 눈물까지 흘리며 아기를 안아보는 할머니. 호주와 뉴질랜드 공항에서는 격리 없는 여행, 이른바 트래블 버블 첫날을 맞아 감동적인 이상상봉이 줄을 이었습니다. It's amazing. I have no words. I'm just so grateful that I could come back. I'm like shaking right now. 발빠른 백신 확보와 강력한 방역 대책, 그리고 시민들의 협조 속에 일부 국가들은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황아람입니다. 이번에는 유승진 특파원이 전해온 미국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미국 의료진들이 한인교회까지 찾아와 교민들에게 모더나 백신 주사를 접종하고 있습니다. 국민 한 명도 빠짐없이 맞추겠다며 찾아가는 서비스까지 하고 있는 거죠. 사전 예약 없이도 접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현장 함께 보시죠. 손 소독을 하고 체온을 잰 뒤 안으로 들어가자 한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곳은 교회의 체육관 건물인데요.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백신 접종소로 변해 있습니다. 소수의 이민자들도 빠짐없이 백신을 맞도록 하겠다는 미 보건당국의 협조로 교회 측은 800명 분량의 모더나 백신을 확보했습니다. 충분히 모든 국민이 맞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한 많은 분들에게 백신 접종을 권유하고 맞을 수 있도록 한국어 예약은 물론 통역 서비스까지 제공해 불편함을 줄였습니다.
오늘 다 마치고 난 후에 여기서 15분 기다리는 동안 여기 봉사자들께서 2차 접종 약속하는 거 그거 해주는 거 도와드릴 거예요. 교민들도 백신 접종에 안도감을 표합니다. 자랑 아닌 자랑을 좀 했죠. 동생한테 뭐 언니한테 뭐 다 얘기했죠. 근데 한국은 아직 멀었다고 그러시면서 다들 좋아하셨어요. 잘 됐다고. 예배 준비실에 가봤습니다. 간호사들이 백신 준비에 한창입니다. 백신 한 병당 추출 가능한 분량은 10회분. 시간과 일련 번호까지 꼼꼼히 적어 관리합니다. We do this to put the air bubbles out, and then we're just going to make sure it's exactly 0.5 cc. It's pretty strict, by the way. Yep, you really do. You have to be very careful and precise, and you want to make sure that the person is getting that exact dose. So we keep all of the doses in a freezer, and we have the vaccine here in the boxes. We keep it under lock and key. And when we're transferring it from inside to outside, there's a police officer that walks with us. 교회에서 멀지 않은 미식축구 경기장도 대형 접종소가 됐습니다. 곳곳엔 오늘은 화이자 백신을 제공한다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이곳은 접종소 입구인데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차량들이 쉴 새 없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입구 옆 별도로 줄을 선 사람들은 사전 예약하지 않은 현장 방문객들입니다. 이곳에선 매일 200명씩 선착순 접종이 가능합니다. 미국은 전체 인구가 맞을 수 있는 6억 회분의 백신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변이 바이러스에 대비해 여유분으로 3차 접종, 부스터샷까지 거론할 정도입니다. Yeah, we're not the medical experts. Okay, the South African, the Brazilian flu variants, all of those variants, and other ones that we probably don't know about yet. It is very possible. Are you going to get the third vaccine if you have a chance to do that? I will. You got to get the flu shot every year, so I figured it's probably the same process. 미국에선 18세 이상 성인의 절반이 백신을 맞았지만 여전히 매일 4만 명 넘는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 이 보건당국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메릴랜드에서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반면 국내 코로나 백신 접종률은 아직 인구 대비 2.93%입니다. 이 수치도 1차 접종을 받은 사람들의 숫자죠. 정부는 다른 백신의 수급이 어려운 만큼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이라도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오늘부터는 항공 승무원들과 돌봄 노동 종사자들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는데 대상자들의 목소리를 김단비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백신 접종 후 항공기 조종사는 여행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에 백신 접종에 동의하고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돌봄 종사자와 항공 승무원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이 시작됐는데 오늘부터 거점 병원이 아닌 동네 병원에서도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이렇게 수월하게 접종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혈전 부작용 걱정에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후 불안감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마음이 이렇게 편안하지는 않았어요. 다들 미리 그냥 겁내고 막 안 좋은 얘기도 많이 듣고 그래서 그러는지 조금 불안한 마음은 있었어요. 항공사의 경우 근무조에 맞춰 접종 일정까지 개별 통보해 직원들은 선택의 여지가 크지 않습니다. 항공사 같은 경우는 맞으면 사흘 줘야 되죠. 내일 비 있는 사람이 맞을 수 없잖아요. 조절을 좀 했어요. 그래서 날짜를 100번을 해서 계획을 다 알려줬어요. 현장에선 혼란도 적지 않았습니다. 한 병원 관계자는 시간당 접종 가능한 인원을 병원에서 정할 수 없다 보니 일일이 전화를 걸어 예약일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빚어진다고 말했습니다. 한때 홈페이지가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당국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일하는 보건의료인, 경찰, 소방 등 사회 필수 인력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시작합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12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은 후 뇌척수염 진단을 받은 40대 간호조무사에 대해 백신과의 인과성을 따져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계호 의원실과 관련된 연쇄 감염은 41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이계호 의원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한 것으로 추정되는 수행비서의 동선을 추적했더니 5인 집합금지 수칙을 어기고 유흥주점에 갔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이계호 의원 수행비서가 광주 상무지구 유흥주점에 간 건 지난 9일.
지인 3명과 접객원 3명이 술을 마시는 방에 수행비서와 일행 1명이 합석을 했습니다. 접객원 3명이 방을 나갔지만 5명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방역수칙을 어긴 겁니다. 닷새리 수행비서는 확진 판정을 받았고 동석자 등 주점 관련 확진자는 10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용자나 직원보다는 이제는 또는 그 직원의 가족 이런 식으로 N차 감염이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행비서는 유흥주점 모임 이틀 뒤부터 사흘에 걸쳐 이계 의원과 함께 지역구 행사에 참석했고 이 의원도 지난 15일 확진됐습니다. 수행비서는 지난 7일에도 담양군 가정집에서 당원 등 7명과 함께 식사했다가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수행비서를 매개로 한 연쇄감염은 광주시 초등학교로 번졌습니다. 수행비서와 모임을 가졌던 확진자가 중국 음식점을 다녀갔는데 이곳에 들렀던 아버지를 시작으로 초등생 자녀 2명을 포함해 일가족 4명이 확진된 겁니다. 이 때문에 등교 수업이 중단됐고 교직원과 학생 800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방역당국은 이 의원 수행비서와 유흥주점 주인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소상공인들은 코로나 직격탄으로 입은 손실을 소급해서 보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정 부담을 이유로 안 된다. 그동안 청와대가 강경했었는데요. 선거 이후에 여야 합의에 따르겠다며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야 모두 소급 적용에 찬성하고 있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전혜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의 집합금지나 영업 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보다 많은 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안이 논의 중인데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법안이 만들어지기 전 입은 피해도 보상하는 이른바 소급 적용에 찬성하고 청와대까지 동의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채널A에 여야가 소급 적용에 합의하면 청와대도 따르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진 법안이 만들어지기 전 피해에 대해선 재정 부담을 이유로 보상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태도를 바꾼 겁니다. 향후 입법화될 손실과 보상 제도를 소급하는 것은 아닌 그런 쪽으로 지금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소급 적용 시점에 대해선 논의가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영업 제한이 본격화된 지난해 8월 이후 손실분을 보상하자는 의견과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인 올 4월 손실분부터 보상하자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감사하지 그러면 9시에 했을 때 그때 제일 힘들었잖아. 그때는 거의 문 닫다시피 한 거 손님이 한 팀도 안 왔으니까. 소상공인들은 소급 적용을 기대하지만 문제는 돈입니다. 집합금지와 영업 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약 90만 명입니다. 지난해 8월 이후 손실분까지 소급 적용할 경우 조 단위의 돈이 들어갈 수 있어 정부는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로서는 소급표를 인정하는 것이 쉽게 의견을 같이 하기가 어렵다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합의하고 청와대까지 동의할 경우 손실보상은 소급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입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군 가산점제부터 여성 군사훈련 의무화까지 여당 의원들이 폭탄 이슈들을 연이어 던지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돌아선 20대 남성, 이른바 2대남을 붙잡기 위한 구애란 해석이지만 정작 당 지도부는 발을 빼는 분위기입니다. 최성 기자입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제기한 군 가산점제 부활과 여성의 의무적 군사훈련 주장이 당 안팎에서 외면받고 있습니다. 먼저 정의당은 모병제 도입과 함께 여성도 100일가량 군사훈련을 받도록 하자는 박용진 민주당 의원의 주장을 비판했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만들기 위해서는 젠더 갈등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서는 안 됩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2대남을 위하는 척하며 그들을 조삼모사 고사해 원숭이 취급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 민주당 의원은 법 하나 고친다고 되는 게 아닌데 생뚱맞고 너무 성급한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이 만든 군 가산점제 부활 관련 법안은 아직 동의자 10명 의원을 채우지 못해 발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개별 의원들의 주장에 선긋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 20대 남성들의 반응도 좋지만은 않습니다. 군 가산점제랑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이랑은 전혀 상관없는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지 하락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아마 배신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군 가산점제라는 이슈로 하나로 퉁치려고 한다는 거는 그냥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20대 남성들이 분노한 거는 남성을 챙겨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필요 없는 것에 있어서 여성들을 조금 더 과하게 생각한 면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해달라는 청원에 나흘 만에 5만 명이 동의하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자, 이 여당 의원 일부가 군 가산점 부활, 여성 군사훈련안을 제기하면서 시끌벅적한데요. 정치부 이현수 기자와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게 20년 넘은 이슈가 이제 다시 등장한 셈인데요. 네. 일단 이 이슈를 바라보는 20대들의 생각을 직접 들어봤다면서요? 네, 다시 불거진 군 가산점 제도 제도입에 대한 20대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네, 전 찬성이요. 꽤 긴 시간을 투자해서 다녀온 거니까 어느 정도의 보상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인데 군복무 자체가 남자들만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혜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엔 찬성했는데 요즘에는 공익이나 면제인 친구들이 있어서 다른 방식으로 살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별 때문에 뭔가 누구는 가산점을 받고 누구는 못 받는다는 게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답변하는 청년들의 진지함이 느껴지시죠? 군 가산점 외에도 여성 군복무나 군사훈련에 대해서도 물었는데요. 이처럼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게 참 예민하면서도 관심이 많은 이슈죠. 자, 그래서 이 실현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아까 보면 뭐 당주도부가 적극적인 것 같지는 않던데요. 네, 현재 민주당 내에서 활발하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군 경력을 인정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가 안 됐고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 의원들 SNS나 공개적인 언급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군 가산점 제도는 1999년에 위헌 판결이 나고 폐지됐거든요. 위헌 논란이 남아있는 데다가 선거가 있을 때마다 주요 이슈로 불거졌고 과거 발언들도 남아있습니다. 군 가산점제는 왜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군대를 가지 않는 우리 여성들 그리고 또 우리 남성들 가운데서도 군대 못 가는 분도 있죠. 여당의 대표가 앞장서서 위헌적인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이 땅의 법치를 부정하는 행위로 상당히 우려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논의를 하지 않는다고 선긋기도 예민한 이슈여서 당에서는 원론적 입장만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게 이제 이번 재보선에서 20대 남자들이 돌아서면서 거기에 대한 위기감은 이제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요, 여권에. 자, 그럼 여권은 이런 이슈를 제기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는 보고 있나요? 네, 우선은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에서 드러났던 20대 남성들의 표심. 여기에 위기감을 느낀 민주당이 20대 남성 표심을 잡기 위해 적극 구애에 나선 거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20대 남성을 마음을 돌리기 위한 첫 단추가 군 문제, 군 가산점 문제가 맞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서도 의문이 나옵니다. 당내 한 관계자는 현실성 없는 걸 던지면 20대 남성들이 과연 좋아하겠느냐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은 군 가산점제로 젊은이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논란은 지금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이 논란이 어떤 이유에서 시작됐든 청년들에게 중요하고 예민한 이슈가 던져진 건데요. 대선까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이라서 아마 정치권은 유불리에 따라서 이 문제를 꺼냈다가 집어넣었다를 반복할 가능성이 큽니다. 분명한 건 더 이상 표 계산용으로 논의돼선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부 이현수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자, 여당에 이어 국민의힘도 새 원내대표 선거가 시작됐습니다. 의원 4명이 후보로 나섰는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각별하다, 이른바 윤석열 마케팅에 나선 건데요.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성적표까지 정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의 인연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출사표를 던지는 후보마다 윤 전 총장을 국민의힘으로 데려올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친분은 있습니다만은 제가 원내대표에 도전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도부의 일원이 된다 그런다면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윤석열 총장하고 접촉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검찰에서 함께 근무한 적이 있고 윤 전 총장의 외가가 자신의 지역구란 점 등을 친분으로 거론한 겁니다. 김기현 의원은 통화에서 서울대 법대 1년 후배인 윤 전 총장과는 다양한 소통 창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태흠 의원은 윤 전 총장이 정치하겠다는 선언을 하면 함께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했습니다. 내일 출마 선언을 하는 유이동 의원은 윤 전 총장 등이 모일 수 있는 당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원내대표 후보들이 이른바 윤석열 마케팅을 펼치는 데는 윤 전 총장 여론조사 결과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난 16일 실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 윤 전 총장은 37.2%를 얻어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쳤고 이 지사와의 양자 대결에선 윤 전 총장이 이 지사를 18.8%포인트 앞섰습니다.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윤 전 총장이 33.7%를 얻어 여권 대선 후보들에 앞섰습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검찰의 기소가 부당하다며 현직 검사가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불법 출국 금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검사인데요. 이 검사 기소는 검찰이 아니라 공수처가 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이 기소가 예고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비슷한 불복에 나설지가 주목됩니다. 이윤우 기자입니다. 이규원 검사가 오늘 헌법재판소에 낸 것 헌법소원 심판입니다. 수원지검이 허위사건 번호를 기재해 김학의 전 차관을 출국 금지시켰다며 이 검사를 재판에 넘긴 지 18일 만입니다. 이 검사 측 변호인은 검찰 기소는 공수처의 제2첩 요청을 무시한 공권력 행사이자 기본권 침해라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상 검찰의 기소에 불복하는 의미로 헌법 소원을 낸 겁니다. 공수처는 지난달 이 검사 사건을 검찰에 제2첩하면서 수사를 마치면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로 사건을 다시 넘기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기소권은 공수처가 계속 갖고 사건 수사만 맡겼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며 이 검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법조계에선 검찰 기소의 적정성을 따지는 건 헌법재판소가 아닌 담당 재판부로 가야 할 일이라고 지적합니다. 기소가 권한 남용인지 그런 것들은 재판 과정에서 다퉈져야 적법한 헌법소원으로 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검찰이 기소 방침을 세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이 검사의 선례를 따라 불복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윤우입니다. 새 모녀를 살해한 김태흠 사건의 충격이 여전한데 또 스토킹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20대 남성이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 직장 동료를 흉기로 공격했습니다. 김승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고 천천히 걸어가는 남성. 20여 분 뒤 급하게 골목을 빠져나갑니다. 손에는 피가 묻어 있습니다. 20대 남성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인 30대 여성을 찾아가 흉기로 찌른 건 어제 저녁 6시 30분쯤. 피해자는 머리와 목을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남성이 여성의 집에 타고 간 건 렌터카였습니다. 범행 직후 렌터카를 타고 인근 동네로 도주한 뒤 버렸고 이후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택시를 타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범행 장소 주변 CCTV를 통해 용의자를 특정하고 오늘 새벽 1시 30분쯤 시흥시 자택에 있던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찾아갔다고 자백했습니다. 남성은 대리기사였던 피해자의 고객이었습니다. 남성 역시 대리기사였는데 피해자를 만난 뒤 지속적으로 호감을 표시했고 2달 전에는 피해자가 다니던 회사로 옮기기까지 했습니다. 피해자의 지인은 범행 2주 전부터 남성의 집착이 심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함께 저녁을 먹은 뒤 집에 가려는 피해자에게 살해 협박도 했단 겁니다.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애가 자기를 좋아한다고 따라다녀서 죽겠다고 통화를 했대, 아는 애하고. 경찰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화장실에 비데 설치하신 분들 안전하게 쓰고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겠습니다. 부산의 가정집에서 비데에 불이 붙었는데 스프레이 방향제까지 폭발하며 피해가 컸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늦은 밤 주택 2층에서 유리창 파편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립니다. 주변은 금세 흰 연기로 뒤덮이고 잠시 뒤 소방차가 출동합니다.
다세대 주택 2층 화장실에서 커다란 폭발음과 함께 화재가 난 건 어젯밤 11시 35분쯤. 유리창이 깨지면서 그 소리가 뻥뻥 이렇게 나거든요. 문을 열어보니까 저기가 막 유리가 다 터져 나가고. 불은 10분 만에 꺼졌지만 폭발 충격은 강력했습니다. 폭발 당시 충격으로 안방과 작은 방 유리창 모두 깨져 나갔습니다. 당시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60대 남성은 크게 다친 곳은 없지만 폭발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장실 변기에 설치한 비데에서 정기적 요인으로 발생한 불이 LP 가스가 든 스프레이형 방향제로 옮겨 붙으면서 폭발이 일어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화장실은 습도가 높아 유전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 비데에는 항상 이 전기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접히거나 찍히는 그런 조건은 아닌지 항상 각별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비데 화재는 37건, 이 가운데 70% 이상이 정기적 요인이 원인입니다. 전문가들은 비데를 물 청소할 때 기계 안에 물이 들어가지 않게 주의하고 쓰지 않을 때는 전원을 꺼야 화재를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주입니다. 이번에는 채널A에 보내주신 제보를 바탕으로 취재한 내용입니다. 어린 나이에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들, 처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잘 교화해서 새 인생을 살 수 있게 돕는 것이겠죠. 그런데 교화시설에 들어간 소년범이 폭력에 시달리다 도주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회에 적응에 실패한 이 소년범, 더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장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5살 A군은 지난해 11월 자전거를 훔치다 적발돼 교화시설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시설에서 도주했고 A군 아버지는 실종 신고 끝에 아들을 찾아 시설로 돌려보냈습니다. 아이는 시설 적응에 어려움을 보인 데다 내부 폭력에 시달렸습니다. 주말에는 이제 가끔씩 맞고 그런다 하더라고. 더 나빠져갖고 나왔지. 그게 범죄를 더 배워갖고 나오는 거야. A군이 머물렀던 곳은 법무부 소속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모가 돌볼 여력이 없을 때 공단의 관리 하에 머무르는 장소였습니다. 문제는 A군이 시설에서 도주한 뒤 휴대전화 사기 등 더 중한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A군은 전체 10단계의 소년범죄 중 가장 경미한 1단계 처분을 받고 교화시설에서 지냈지만 이제는 관리감독이 가장 엄격한 소년원 수용 처분을 앞두고 있는 겁니다. 교화시설에서 1년 넘게 자원봉사자로 일한 김호 씨는 시설 운영이 안일하다고 말합니다. 폭력행위가 오늘 적발이 됐는데도 다음날 전혀 후속 조치가 없으니까 전사는 아예 못 올리게 돼 있어요. 본부에서 보니까 안 된다. 채널A가 입수한 지난 2월과 3월 시설 1일 점검 항목에는 폭력 등 항목에 모두 해당 없음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공단 측은 입소자 관리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합니다. 저기 할 수 있는 거 외출 예방 제한. 정말 심하면 5층 변경을 이제 법원에 요청을 하는데 법원에서 그마저도 이 정도는 너희들이 좀 해야 된다 하면 더. 인력 부족과 법적 권한 미비로 통솔이 힘들다는 해명이지만 본연의 기능인 교화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진정서가 제출돼 법무부가 자체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요즘 비대면이 강조되며 여기저기 무인 판매점이 늘고 있죠. 그런데 이런 변화가 장애인들에게는 넘지 못할 벽이 될 수 있다 합니다. 장애인 날을 하루 앞두고 여현교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코로나로 이렇게 드라이브스루나 무인 비대면 시스템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과연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지 현장으로 갑니다.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33살 이승수 씨. 드라이브스루를 자주 이용하지만 매번 긴장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함께 이용해봤습니다. 햄버거를 파는 드라이브스루 매장. 주문 지점에 도착하니 정말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음성만 나오고 버튼이나 영상 기능은 없습니다. 다 주문 도와드릴게요. 음성만 반복되자 핸드폰에 글씨를 써서 앞으로 갑니다.
글씨를 쓰느라 시간이 부족해 늘 눈에 잘 보이는 신메뉴만 고릅니다. 음식을 받는 곳까지 가서 겨우 주문했는데 결제에 넣어드릴게요. 갑자기 다른 직원이 나와 곤란하다고 말합니다. 주문하고 오신 거세요? 수화로 안 들린다고 하지만 보지 못했는지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앞에서 주문하셔야 되는 건데 주문을 다시 보여달라고도 합니다. 주문 어떤 거 하시는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앞에서는 인성밖에 안 나와서 지금 주문을 못 하신 거거든요. 그 고기가 음성으로만 나올 수밖에 없어가지고 모두 20분이 걸렸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가 되게 많대요. 안 들리기 때문에 써달라 했는데도 지금도 똑같이 보셨던 것처럼 안 들립니다. 써서 얘기해주세요 해도 다른 직원이 나와서 왜 주문하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얼굴이 보이는 화상 서비스나 도움 요청 버튼이 있다는 프랜차이즈 매장도 있지만 실제로 가보니 작동하지 않는 곳도 많았습니다.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시스템을 늘릴 예정인데 청각장애인들의 불편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거는 아마 불가능하세요. 저희가 스피커가 있다 보니까 드라이브스루 말고 매장으로 들어오시면 저희가 다 안내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인 매장과 계산대는 어떨까? 지체장애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성희 씨와 돌아봤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높아 보이는 높이. 한 손으로 휠체어를 잡고 몸을 간신히 일으켜야 위의 버튼을 누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식당. 역시 너무 높아 글씨 읽기도 힘듭니다. 결국 직원이 메뉴판을 가져다 줍니다. 최근 문을 연 무인 밀키트 판매점. 아래 진열대에선 혼자 꺼낼 수 있지만 위쪽 상품들은 꺼낼 수가 없습니다. 안 되나요? 네. 답답하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또 도움 없이 편하게 하자고 무인 기계로 다 바뀐 거잖아요. 대면이 되는 거예요. 카드 대주세요. 인증기에 카드를 갖다 대야 문이 열리는 무인 편의점입니다. 휠체어를 탄 사람들에겐 닿기 어려운 높이입니다. 현장에서 사소해 보이는 부분도 누군가에겐 큰 불편함일 수 있습니다. 현장 카메라 여영규입니다.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이 열렸는데요. 못 믿겠다, 믿어야 한다. 11월 집단 면역을 두고 이런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이 백신 수급을 둘러싼 설전 장면 함께 보시죠. 안보겸 기자입니다.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맡은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는 11월까지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구매 계약을 맺은 거는 1억 5,200만 도즈분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7,900만 명분이고요. 올해 그 계약은 체결이 돼 있고 착실하게 들어오면은 11월 달 집단 면역 달성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야당 의원이 못 믿겠다고 하자 설전을 벌입니다. 국민들은 정부의 이야기를 믿질 않습니다. 근데 믿어주셔야 됩니다. 아니, 강요하지 마세요. 희망 고문을 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희망 고문이 아니고요. 지금 같은 접종 속도로는 집단 면역 형성에 6년 이상 걸린다는 주장에도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집단 면역 체계를 갖추는데 6년이 걸릴지 모른다는 이런 잘못된 뉴스를 강조하게 되면요 국민이 불안해지기만 합니다. 이렇게 물어볼게요. 명확하게 제시하고 그러면 가고 있고요. 일본에서 지금 백신 도입에 대해서도 좀 계속 보세요. 아니요, 제가 정부에 가서 입장을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총리, 왜 이렇게 잘못된 뉴스를 갖다 전 국민이 보게 하고 계십니까? 백신 조기 도입 실패를 인정하라는 요구에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 방역에 대한 과신, 홍보에 급급하다가 실기했다. 인정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최대한 하반기 분양분을 상반기로 당기려고 하는 노력도 여러 가지 외교적인 노력을 포함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 부총리는 백신 제조사와의 추가 공급 논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여랑야랑 이동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네. 자, K방역. 그 앞에 붙은 세 글자가 뭘까요? 빛바랜 K방역입니다. 그러게요.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호평을 받았었는데 네. 백신이 없다 보니까 이제 빛이 바랜 거죠. 네, 그 불똥이 김호란 청와대 방역기획관에게 튀었습니다. 야당은 지난해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굳이 백신 구입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말한 김호란 기획관은 자격이 없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백신 확보에 나설 때는
백신이 급하지 않다고 주장한 인물입니다. 한마디로 방역, 방해 전문가입니다. 청와대는 당시에는 많은 전문가가 비슷한 주장을 했다며 김호란 기획관이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백신 수급이 늦어지면서 이 K방역이 여권의 훈장이 아니라 이제 부담이 되는 형국이에요. 네, 국민의힘은 물론 정의당도 초기의 K방역 성과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느라 정작 백신 구매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안일함을 낳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자, 이렇게 국민 걱정은 큰데 정부는 계속 차질 없이 이제 구할 수 있다 이런 말만 하니까 좀 더 답답한 느낌도 들고요. 네, 민주당 당대표에 출마하는 송영길 의원은 야심찬 발언을 했는데요.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경험을 살려 미국과 소통해 직접 화이자, 모더나 백신을 확보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다음 달 미국을 방문하는 문 대통령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압박했는데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임시 석방해 대통령과 함께 백신 협상을 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다른 국가들의 집단 면역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초조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네. 자, 왜 나한테 홍남기 경제부총리 얼굴이 보이네요. 네, 앞서 리포터에서도 보셨지만 홍남기 부총리가 오늘 국회 대정부 질문에 총리 직무대행 자격으로 출석했는데요. 야당이 정세균 전 총리 관련 질의를 퍼붓자 난감해했습니다. 명당자리로 불리는 저 Y빌딩을 대선 캠프 사무실로 차린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님? 예, 제가 답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선거 패배 책임지고 사임했습니까? 아니면 대선 출마하려고 나갔습니까? 제가 거기까지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부총리에 대해서도 개각설이 있던데 부총리도 발표하면 당일 퇴임식하고 나갈 겁니까? 당연히 청문회에 거쳐서 온 다음에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이 정세균 전 총리요. 자, 후임인 김부겸 이제 총리 후보자 지명이 발표되는 그 당일에 바로 그만둔 거죠. 네, 참고로 이낙연 전 총리는 정세균 전 총리 청문회가 다 끝나고 총리직을 그만뒀습니다. 야당은 대정부 질문에서 정세균 전 총리에게 선거, 백신 등 할 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는 석 달 전만 해도 국회에서 백신 수급에 자신 있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 나라의 인구수보다 7배를 확보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그 나라에 가서 물어보셔야죠. 우리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현재 5,600만 명분이면 부족하지 않다라고. 그때 이후에 이제 수급 상황이 좀 안 좋아졌어요. 네, 정세균 전 총리는 어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절을 찾았다는 SNS와 함께 본격적인 대권 행보를 시작했는데요. 아무리 급했어도 총리직 수행을 끝까지 마무리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네, 어떤 경우에도 이 백신 수급 관리에는 절대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완전 자율주행차 과연 안전할지 불안한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테슬라 차량이 가로수를 들이받아 탑승자 2명이 숨졌는데 운전석은 비워두고 반자율주행 모드로 운전 중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불에 완전히 탄 차체에서 알아볼 수 있는 건 바퀴뿐. 미국 현지 시간 18일 밤 11시 25분경 휴스턴의 한 도로에서 테슬라 모델 S 차량이 가로수를 들이받았습니다. 고속으로 주행하다가 커브길에서 도로를 벗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차량은 불길에 휩싸였고 탑승 중이던 남성 2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그런데 운전석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One of the victims was in the front passenger seat. One was in the back seat. 운전자 없이 반자율 주행 모드 오토파일럿을 켜고 달리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테슬라 차량은 운전자가 오토파일럿을 작동시킨 뒤 일정 시간 핸들을 잡지 않으면 강제 종료되도록 설계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고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방법들이 공공연히 알려지면서 안정성 우려가 커진 상황입니다. It's about, 1 to 2 pound weight. I'm going to try and actually strap it to the steering wheel. Tricks the autopilot into thinking that I've got my hand on the wheel. 전기차 배터리 화재 우려도 큽니다.
이번 사고 현장에서도 무려 4시간 동안 11만 리터의 물을 쏟아붓고 나서야 불길을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서울 한남동 고급 주택가에서 발생한 모델 X 차량 충돌 사건도 차주가 화재가 발생한 차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참변을 당했습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현재 27건의 테슬라 차량 사고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는 사고 직전 SNS에 자율주행 기능이 장착된 테슬라 차량은 일반 차량보다 사고 확률이 10분의 1 수준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테슬라는 시내에서도 신호등을 인식하고 좌회전, 우회전 등이 가능한 완전 자율주행 FSD 기능을 배포할 예정이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영끌해서 집 사지 말라던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의 말이 무색할 만큼 서울 아파트값이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죠. 요즘 부동산 시장 큰손 20, 30대가 떠오르고 있는데 집값을 마련하기 위해 퇴직연금까지 중간정산 받습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직장인인 30살 김정우 씨. 내 집 마련을 계획 중인데 꽉 막힌 대출 때문에 퇴직연금 중간정산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연봉 3,500만 원에 4년간 직장에서 근무한 김 씨가 지금 퇴직연금을 찾으면 마련할 수 있는 금액은 1,500만 원 정도입니다. 집을 사려면 있는 돈 없는 돈 죄다 털어야 하는 만큼 쏠쏠한 도움이 됩니다. 퇴직연금이 퇴직을 해서야만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당장 여러 가지 정부 규제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대출을 다 받지 못하다 보니까 퇴직연금을 중간정산을 받아서 좀 집을 구입할 의사가 있습니다. 재작년 이처럼 퇴직연금을 중간 인출해 집을 사겠다는 30대가 10,000명이 넘습니다. 이들은 연금 중간정산 이유로 주거 마련을 꼽았습니다. 집을 빌린다는 사람보다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더 많았는데 집을 산다는 사람 중 절반이 30대였습니다. 올 1분기 역시 서울 집합 건물을 산 사람 중 20, 30대 비중은 37%에 달했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 큰손은 결혼이나 독립을 앞둔 20, 30대인 겁니다. 하지만 연금까지 끌어쓰는 건 노후 버팀목까지 내던지는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담보대출을 활성화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어려움이 있으니 이런 거를 좀 완화할 수 있도록 관련 상품 개발이 좀 필요하지 않나. 정부는 무주택자에 한해 주택 담보대출 비율과 총부채 상환 비율 같은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 코인 투자 열풍도 거세죠. 알트코인이라고 하는데 비트코인을 대체하는 가상화폐들의 거래가 지난해 말보다 5배나 많아졌습니다. 정부가 뒤늦게 단속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멍뭉이가 달을 보고 짖는구나. 지난 15일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SNS에 가상화폐 도지코인의 상승을 암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다음 날 도지코인의 가격은 2배로, 거래량은 4배로 폭등했습니다. 한국에서도 도지코인 거래액이 24시간 동안 17조 원을 넘기며 코스피 전체 하루 거래액을 추월했습니다. 그나마도 도지코인은 알트코인 가운데 비주류에 속합니다. 가장 비중이 큰 이더리움과 리플을 포함한 전체 알트코인 지수는 지난해 말과 비교해 5배 이상 불었습니다. 높은 수익률이라는 덫에 투자자들이 계속 몰린 겁니다. 1000% 정도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리스크는 알트코인이 이제 좀 더 크지만은 어떤 상승폭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알트가 더 좋아가지고 이보다는 알트를 갖다 했죠. 하지만 현재 거래되고 있는 약 1만 종의 알트코인 중엔 거래량을 통제받지 않거나 정체가 모호한 것도 상당합니다. 도저히 밤에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하루에 등락폭이 많게는 50%도 되고, 이거는 이제 상한가, 한가가 정해지지 않으니까 일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의 에너지라든지 시간을 할애해야 됩니다. 전문가들은 가상화폐 시장의 거품이 꺼질 가능성을 우려합니다. 내재가 지자체가 없는데 수요하고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하고 버블이 형성되고 그런 부분들이라서 개인들은 접근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정부는 2달간 가상화폐 불법 거래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지만 급격하게 커진 이 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다가오는 22일은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전 세계 자연보호자들이 정한 지구의 날입니다. 그런데 최근 SNS에서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은 조작이라는 주장이 퍼지고 있어 확인해봤습니다. 국내 누리꾼이 올린 해안가 성벽 사진입니다. 80년 전과 현재라며 비교해놨는데요. 성벽을 기준으로 8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해수면 높이가 같다, 기후변화가 조작됐다 주장하죠. 우리말뿐 아니라 영어, 중국어 등 각국의 언어로 같은 주장 도용되고 있는데요. 사진 속 장소 확인해보니 중국 만리장성 동쪽 빗점이었습니다. 80년 전인 1940년대에 촬영된 게 맞는지 사진 역추적 검색 사이트에서 확인해봤는데요. 해당 사진의 촬영 시점 1940년대가 아닌 2008년으로 나옵니다. SNS 사진과 비교하면 사람들이 서 있는 위치 또 파도 모양까지 같죠. 크게 보면 같은 사진인데 오래전 촬영된 것처럼 색만 바꾼 겁니다. 무엇보다 해당 지역의 성은 1985년 이후에야 복원을 시작했는데요. 해수면 상승 조작의 증거라는 주장 전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문제,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근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1997년과 2020년 몰디브의 위성 사진을 비교했는데요. 97년엔 없던 인공섬이 생겼죠. 낮은 저지대 섬으로 이루어진 몰디브는 인구 분산, 나아가 기후변화에 대비해 거대한 인공섬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기후변화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국립해양조사원이 서울대 연구팀과 함께 예측한 기후변화 시나리오입니다. 연구팀은 온실가스가 현재 수준으로 지속 배출된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정했을 때 2100년 우리나라 주변의 해역의 평균 해수면 최대 73cm까지 상승할 수 있다 전망했습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는 만문이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 뉴스입니다. 올 시즌 여자 배구 MVP가 준우승팀에서 나왔습니다. 이 드문 사례의 주인공은 바로 김연경이었는데요. 다음 시즌에도 한국에서 뛰는 걸까요? 염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승을 놓친 아쉬움은 진작에 털어버린 김연경. 시상식 등장부터 유쾌했습니다. 김연경은 정규리그 MVP와 베스트 7 레프트상까지 2관왕에 올랐습니다. 우승하지 않은 팀에서 MVP가 나온 건 2005년 이후 처음입니다. 그만큼 활약이 독보적이었습니다. 김연경은 학교폭력 논란으로 위기에 빠진 흥국생명을 부상투혼을 펼치며 챔프전까지 이끌었습니다. 이번 시즌에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뭔가 딱 얘기하지 않아도 모든 분들이 아시겠지만 흥국생명과 맺은 1년 계약은 이제 끝났습니다. 정말 이 상을 마지막으로 제가 한국에서 뛸지 안 뛸지 아직 모르겠지만 아무튼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해외에서 러브콜이 쇄도하지만 다음 시즌에도 한국에 남아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선수생의 마지막이 될 도쿄올림픽을 잘 준비하려면 국내 리그가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좀 아직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천천히 좀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하면서 올림픽을 좀 잘 준비해서 좋은 모습, 좋은 성적으로 좀 보답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연경은 오는 23일 오랜만에 대표팀 소집 훈련에 합류합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봄 기운이 짙어지면서 전국 각지에서 봄꽃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서대문구 안산에서는 튤립이 만개하면서 오색빛깔 꽃잔치를 벌였는데요. 완연한 봄 날씨에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봄철은 사계절 중 가장 건조한데요. 바람도 강하기 때문에 이맘때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현재 영동과 영남 등 내륙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동해안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 초속 20m의 강풍까지 불겠습니다.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맑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9도, 대전은 7도로 쌀쌀하겠지만 한낮에는 서울이 23도, 대전은 25도까지 올라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이번 주 비 소식은 없고요. 모레 서울의 낮 기온이 27도까지 오르면서 초여름 날씨를 보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공수처가 검사 13명으로 출범합니다.
특검 한 번 할 때도 검사 20명, 수사 인력 100명가량이 투입되는데요. 수사 경험도 적은 13명으로 될까 우려가 제기되자 김진우 공수처장, 예수와 교육을 거의 받지 않은 제자 13명이 세상을 바꿨다며 다소 생뚱맞은 비유를 했습니다. 정보와 권력을 다 가진 고위공직자 7,000명을 감시해야 하는데 걱정입니다. 오늘의 한마디, 중립성도 걱정, 실력은 더 걱정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